132년 전 크리스마스에 영국의 화가이자 여행가 세비지 랜도가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썼습니다. 그 책에서 조선의 여성을 노예와 같다고 표현하였죠. 쾌락과 노역을 위해 이용된다는 거죠. 이 말에 아니 우리 조상 할머니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야?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이 유독 고달팠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 노비, 첩, 기생 같은 하층민은 조선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최소한이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에 휩쓸리다가 애꿎게 실록에 기록이 오르는 경우가 숱하였죠. 손경희 박사의 책 조선이 버린 여인들의 그런 불우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30여 편 실려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비극에 대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불운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반대로 복수심에 불타 가해자로 변신하는 거죠. 노비 서가인은 경기도 광주 사람 부령 박구가 본부인 이씨와 결혼할 때 이씨를 따라왔습니다. 미모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건강하고 귀여워서 박구가 첩으로 삼죠. 당시 양반 남자들이 여종을 첩으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서가이도 양반이 첩이 되면 신분 상승이 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요. 박구의 사랑을 받으며 딸 넷을 차례로 순산합니다. 그러나 본처 이씨는 속이 편할 리 없죠. 질투심은 조선 사회가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식이 아들 없이 딸만 셋이었거든요. 만약 서가이가 아들이라도 쑥 낳는 날이면 남편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첩의 아들이 재산까지 거의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서가이가 임신할 때마다 불안하고 증오심이 증폭되죠. 그러던 중 남편 박구가 먼저 죽습니다. 죽을 무렵에 서가이를 양민으로 풀어주는 문권을 이씨에게 맡기고 이씨는 그 문권을 서가이에게 주지요. 조선시대 산업인은 물건처럼 가족들이 협의해 나눠 가졌는데 기준이 관에서 발급한 문서였습니다. 박구의 문권을 신고하면 서가이가 양민이 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노역에서 해방돼 편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박구가 죽고 나자 이씨가 돌변합니다. 재산을 독차지하고 주었던 노비 문권을 도로 빼앗으려 하죠. 서가이로서는 자신이 4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문권을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버티다가 이씨와 이씨의 3딸들에게 맞아 죽고 맙니다. 그때 서가이의 어머니는 이씨의 친정아버지가 과거 노역을 면해준 노비였습니다.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딸이 억울하게 죽자 관에 고소합니다. 형조가 사건을 조사하고 세종에게 처리 방안을 아뢰는데 지금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죠. 우선 고발자 서가이 어미에게 장 100대 도 3년을 처하자고 합니다. 왜 아무 관계없는 서가이 어머니를 처벌할까요? 서가이 어머니가 종으로서 주인을 고발했으니까 그 죄부터 물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이씨는 남편이 첩을 매질해 죽여 부인이 도리를 어겼으니까 장 60대와 도 1년을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죄가 살인이 아니라 부인이 도리를 어긴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살인 형량도 주인 고발죄보다 가볍고요. 셋째 이씨의 3딸은 아버지가 만든 문권을 빼앗아 부모의 가르침을 어겼으므로 장 100대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종이 조정의 논의에 붙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요. 박구의 처 이씨는 장 60대와 도 1년에 처한다. 서가이 어미는 주인 이씨를 고발한 죄를 물어야 하나 70이 넘는 고령이라 면해준다. 아무리 시대가 다르지만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잖아요. 다행히 세종이 현명한 분이라 서가이 어미가 고령이란 이유로 죄를 면하긴 했지만 판단 기준이 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이 아니라 신분과 도리였던 거죠. 백성이 근본이라는 성리학 국가 조선이지만 정작 힘없는 백성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죠. 종 출신 첩은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유학적 질서는 효를 통한 가정의 질서, 충을 통한 나라의 질서, 사대를 통한 국제 질서, 이렇게 효, 충, 사대 피라미드로 연결되어 수렴되잖아요. 그런 수직적 질서를 지키는 데 눈을 부릅떴던 조선 지배층의 위선이 나타나는 대목이죠. 태종의 세자 양녕대군은 희대의 난봉꾼이었습니다. 결혼 3년 후인 태종 10년 16살 때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장에서 기생 봉지련을 보고 궁으로 불러 사통한 것이 신호탄이었는데요. 양녕이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하기 위해 일부러 망나니 짓을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양녕이 몸에 맞지 않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게 우리 한민족에게는 천운이었던 거죠. 양녕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나마 압록강과 두만강도 구경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한글 창제도 없었고요.
양녕대군이 폐위된 결정타는 중추원부사 곽선이첩 어리와의 위험한 애정행각이었는데요. 어리는 외모평가를 거의 하지 않은 조선왕조실록에 자색이 뛰어났다고 기록될 만큼 초절정 미녀였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양녕이 주색잡기를 밝히니까 그런 류의 무리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죠. 태종 16년 12월 악공 이호방이 양녕에게 어리의 미모와 가무가 뛰어나다고 소곤거리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양녕이 즉시 데려오라고 하죠. 그때 어리는 경기도 적성현에 살고 있다가 한양의 친척을 만나러 곽선의 사위인 이승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호방 패거리들이 세자가 보자는 뜻을 전하고 내관을 통해 술을 놓은 비단 주머니까지 보내죠. 그러나 어리가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사양합니다. 포기할 양녕이 아니죠. 이호방 등을 앞세우고 이승희 집으로 가서 어리를 끌어내어 또 다른 악공 이법파의 집에서 동침하고 궁중으로 납치해오죠. 이승이 눈앞에서 장인이 부인을 세자에게 빼앗겼으니 얼마나 난감하였겠습니까? 태종에게 보고하려 하는데 양녕이 침을 놓죠. 사람을 보내 너는 내가 한 일을 사원부나 형조에 고하려 하느냐? 어디에 고할 것이냐? 위협해 겁먹고 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세자가 동궁에서 곽선이 첩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태종이 알게 되죠. 어리를 쫓아버리고 이호방 등 관련자들을 죽입니다. 이승은 직첩을 회수하고 가족 채찍 100대를 때리고요. 양녕은 종묘와 태종에게 반성문을 올리는 선에서 끝났는데 어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다시 동궁에 들여 아이까지 낳죠. 세자빈이 할머니가 입궁할 때 어리를 시종으로 변장시켜 데려와 같이 살았던 거죠. 이런 비밀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동궁에서 유모를 구하려다 결국 태종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종이 노발대발하죠. 세자빈을 친정으로 쫓아내고 세자의 장인인 김한노는 나주로 유배시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고뇌하다가 태종 18년 6월 측근 조말생 등을 통해 조정에 전지를 내립니다. 폐세자의 뜻을 밝힌 거죠. 양녕이 폐세자가 되어 경기도 광주로 추방되었다가 세종 2년 이천의 군들마을로 옮기는데요. 다친 생활을 참지 못하고 담을 뛰어넘어 도망하죠. 신하들과 주변에서 허물을 애꿎은 어리에게 돌리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억울하겠습니까? 한밤중 대들보에 목을 맵니다. 이튿날 아침에 발견된 그녀의 얼굴은 무엇인가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겠죠. 그러나 실록이 전하는 어리의 목소리는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이런 말밖에 다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왕조실록의 성질상 불가피한 점도 있겠지만 가해자인 양녕대군 이재와 그 무리들, 판정자인 왕과 중신들이 목소리만 가득하죠. 그 상황에서 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죽음밖에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거죠. 세종 11년 섣달 살을 내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데 흠비 참양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망나니가 술을 뿜으며 어지럽게 칼춤을 추죠. 망나니가 든 칼은 23kg 정도 나가는 묵직한 칼이었습니다. 이 칼로도 사람의 목이 단번에 잘려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형수가 고통 없이 죽도록 가족들이 망나니에게 돈을 쥐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흔비는 그럴 수 없었죠. 시신을 찾아갈 사람도 없었고요. 같은 시각에 유일한 혈육인 아들도 능지처사 당했기 때문이죠. 혼비는 동령 이교의 딸이었습니다. 이교가 고위관리는 아니었으나 왕실 친척이어서 살림이 넉넉해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아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러나 어머니가 첩이었습니다. 신분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다행히 흔비는 용모가 뛰어나 세조의 계유정난 공신으로 참판을 지냈던 조효문이 첩이 될 수 있었죠. 원래 남자가 본처 외에 첩을 두는 풍습은 고려 말부터 유행해 조선에 이어졌는데 태종이 서얼 대차법을 실시하면서 처와 첩이 수직적인 상하 개념이 됐거든요. 첩은 같은 첩이라도 양민 출신이면 양첩, 기생이나 계집종 같은 천민 출신이면 천첩으로 구별하고 그 자식도 어머니 신분을 이어받았죠. 양첩의 자손은 서자고 천첩의 자손은 얼자라 불렀는데 서얼은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집안 제사나 족보에 낄 수가 없었죠. 물론 관리 등용도 그림이 떡이었고요. 아버지 관직 높낮음이나 어머니 신분에 따라 이따금 일정 직급까지 오를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흔비는 그래도 조효문이 아들 하나를 낳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조효문이 죽으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기둥이었던 영감이 죽자 본처와 그 가족들이 흔비 모자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재산 상속 문제도 신경을 쓰이게 되죠. 그때 흔비의 집에 나이 지긋한 여종 보롬이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병으로 죽어 흔비에게 며칠 휴가를 청하죠. 당연히 휴가를 줘야 하잖아요.
그러나 한참 신경이 날카로웠던 흔비가 매정하게 허락하지 않죠. 이번 기회에 작은 마님이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는 생각이었겠죠. 보름이는 보름이대로 천한 것이 자식이란 부모 마음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흔비 욕을 해대다 멋대로 죽은 아들을 보러 가버립니다. 흔비가 감히 계집종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며 열등감과 복수심에 휩싸이죠. 아들 조진경을 은밀하게 불러 반드시 그년을 죽여라 사주하죠.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복 둘을 데리고 동대문 바깥 바위 구멍 사이에 가서 보름이 어린 아들이 보는 가운데 보름이 머리를 다듬이 방망이로 내리칩니다. 그러나 한 번에 죽지 않자 바로 앞에서 활을 쏘죠. 그래도 또 죽지 않거든요. 화살을 뽑아 다시 쏴서 죽입니다. 범죄 행위가 잔혹하죠. 결국 어떤 사람이 신고해 세조가 흔비 모자를 극형으로 다스렸던 것이었죠. 그때 대신들도 모두 극형을 주장했는데 실록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홀로 호조판서 노사신이 극형을 반대하였다고 하죠. 주인이 노비를 해쳤다고 죽인다면 다른 노비들이 이를 본받아 주인을 배반할 것이라는 얘기였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몽둥이와 화살로 끔찍하게 살해되었는데도 조선의 수직적 질서가 붕괴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